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이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철골은 열기에 녹아 휘었고 자재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값이 싸고 시공이 간단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이 치명적이었는데 잇따른 사고에 관련 지침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반대 토론 과정에선 최입의 민생당 의원이 입장을 바꾼 109명의 이름을 불러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내용을 겪은 통합당의 진로 문제가 결국 차기 원내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당내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모두 해외에서 유입돼 72일 만에 국내에서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캠핑장에선 텐트마다 거리 두기가 지켜졌고 대체로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감염 뒤 회복 속도를 31%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어제 또다시 온 국민의 가슴을 치게 하는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8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밤새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졌고 오늘은 경찰과 소방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화재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엄청난 불길에 모든 것이 녹고 부서졌고 사라졌습니다. 유증기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류창고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열기에 녹아버린 외벽 패널은 구부러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잿더미가 된 자재들은 불길과 유독가스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에 나왔나 봐. 나오는 거 까지도 같이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시간했을 때. 불이 난 물류창고 일대 주민들은 화재 당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연쇄 폭발을 떠올리며 아직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손발이 다 떨리고 가슴이 여기가 글썽이 막 치고 난리잖아요. 까만 연기가 나오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검게 그을린 스티로폼 조각 등 물류창고 화재 잔해물이 인근 축사까지 날아왔습니다. 불씨는 물류창고에서 300m 떨어진 비닐하우스까지 날아왔습니다. 지붕에도 다 뚫어지고 사방팔방 다 막 날아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떨리니까. 경찰과 소방 등 7개 기관 합동감식반 45명이 오전 11시부터 6시간 동안 현장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화재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 잔해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닥면 발굴 작업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발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동감식반은 내일 2차 현장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복잡한 구조도 아니었고 문이 잠겨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38명이나 숨졌습니다. 외부로 뚫린 구멍이 거의 없는 물류창고 특유의 구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이렇게 거의 동시에 폭발했고 작업자들은 피할 틈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1시 32분. 화재 신고 11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검은 연기는 이미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불이 붙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순식간에 막 연기가 오고 오는 거예요. 현장 작업자는 불이 난 지 10분 정도 지나자 폭발음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폭음이 좀 들렸고요. 그런 게 좀 폭음이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도 계속 났었으니까.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던 물류창고 안에는 유증기가 가득한 상황. 물류창고 구조상 외부로 뚫린 구멍이 거의 없어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건물 전체에서 동시에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생자들은 대피할 틈도 없이 대부분 작업하던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개방구가
개구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차 내려오다가 폭발을 하면은 한 번에 다 터지거든요. 팡팡팡팡. 물류창고불은 5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지만 안타깝게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예, 아직 최종적인 감식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화재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유증기가 불씨를 만나면서 일어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씨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겠죠. 화재 당시 지하 2층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유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곳은 건물의 지하 2층입니다. 화재 당시 이곳에서는 화학작용으로 유증기가 발생하는 우레탄 폼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근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유증기 폭발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 형태 등을 볼 때 지하 2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돼요. 오늘은 지하 2층 바닥면 발굴 작업에 집중을 했고 실제 용접 작업을 했다면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불꽃 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불티가 튀는 것을 막도록 덮개 등을 준비하고 인화성 가스가 남지 않도록 환기도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정이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환기라든지 이런 양생하는 과정에서의 또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 다 제시가 돼 있거든요. 정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건설 현장 실태 감독을 늘리고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다른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번에 큰 인명 피해를 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건축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우레탄 폼이라는 자재입니다. 불이 붙으면 강한 독성을 내뿜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윤수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레탄 폼이 천장에 분사됩니다. 가성비가 좋은 단열재인 우레탄 폼은 벽 사이에 넣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레탄 폼은 화학 혼합물로 불이 나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시아나수소 등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확산 속도도 빨라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된 공간이나 일정 온도와 습도를 벗어난 곳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레탄 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밀폐를 시켜서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경화제 속에 들어있는 인화성 물질이 다량 노출이 돼서 현장 노동자들이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 관리적인 차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더 강한 지침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워낙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건축 자재가 있죠. 바로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샌드위치 패널이 건물 외벽에 시공 중이었고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샌드위치 패널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분 만에 건물 3개동을 태워버린 부산 한의원 화재.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모두 대형 참사로 이어진 건 외벽으로 쓰인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어물이 빨리 달려도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확산되는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집어넣은 샌드위치 패널은 가볍고 저렴한 데다 단열과 방음 효과가 뛰어나지만 불이 나면 빨리 번지고 신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됩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화약고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패널 사이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 사이에 이렇게 불연제를 놓기만 해도 불길이 확산되는 속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단점 때문에 현장에선 사용을 꺼립니다.
연간 발생하는 샌드위치 패널 화재는 약 2,000건.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불이 난 공사장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이미 4차례나 받은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아서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5명을 긴급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공사 임원이 피해 가족에게 사과합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나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화재 물류 창고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착공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용접 작업 등에서 불꽃이 날려 화재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우레탄폼 패널 작업의 폭발 위험 등을 4차례 지적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3차례 주의 지적에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천시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 서류를 입수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과 충남, 천안 등에 있는 시공사와 건축주, 감리와 설계 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상황을 비교해 건축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공사 관계자 15명을 긴급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이천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체육관에 마련된 피해 가족 대기실에서도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공사 대표가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오열하다 무너졌고 그리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보도에 구자형 기자입니다. 피해 가족 대기시설이 마련된 실내 체육관. 연락이 끊긴 가족을 기다리며 연신 눈물을 닦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이어지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마지막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합니다. 일부 유족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실신해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망자 38명 가운데 9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쫄이 아직까지 5년씩인가 6년씩 그렇게 결혼을 해갖고 때거든요. 물류창고 시공사 대표는 가족 대기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도 피해 가족들의 오열은 계속됐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될 때까지 가족 외에는 분향과 조문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번 참사는 12년 전인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판박이 사고였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건축물에서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난 겁니다. 사상자 수도 비슷합니다. 12년 전 참사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잿빛 연기가 마치 분노한 듯 세상을 뒤덮습니다. 당장 눈앞에 뭐가 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2년 전인 2008년 1월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창고 화재 현장입니다. 들것하고 여러 가지 시신 운반할 수 있는 장비들 좀 필요합니다. 내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피신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피신할 데가 없고. 근로자 40명이 숨진 내부는 모든 게 타버린 암흑천지.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잔불 끄기 뿐입니다. 스프링클러랑 옥내 소화제이 설치돼 있지만은 이 폭발과 동시에 모든 시설이 주저앉아서 사실상 소방 시설은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년 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원인으로 그때와 비슷한 38명이 또다시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화재도 12년 전 사고와 유사하게 우레탄 작업 중 폭발이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레탄폼 위험에 미리 대비했더라면 뼈저린 반성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연제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지금 잘못이 있는 거고요. 절대 불연지 아닙니다. 가연성 물질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우레탄폼 연기 냄새를 맡은 실험용 생쥐들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유독가스 한두 모금에도 생명을 잃는데 12년 전과 판박이 참사가 또 벌어지면서 그때보다 나아진 게 뭐냐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대형 화재에 노출된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건물. 시민들은 불길을 피해 창문에 매달리고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밀양의 병원에서 전기 배선 문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제천 사고 때보다 많은 4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3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대책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 전수조사 등을 펼쳤지만 2년 만에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참사를 언제쯤 끊어낼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기부를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 수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를 받을지는 5월 4일부터 운영되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외 가구는 내달 13일쯤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현금이 아닌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카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동네 슈퍼나 편의점, 외식업종 등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쓸 수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사용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내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인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임기 초 이뤄질 3차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통과됐습니다.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통신기업인 KT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KT 특혜 논란이 일면서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데 어제 역시 통과 과정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패키지 통과를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법. 여당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나오며 부결되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소신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젯밤 수정된 인터넷 은행법이 다시 상정됐지만 민생당 최이배 의원이 지난달 기권 반대표를 던졌던 109명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반대와 기권 표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병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엽, 김관영, 김광수, 김두관, 김민기. 법안은 163명 찬성으로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개헌 관련 언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제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0만 명만 서명을 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권발 개헌 태풍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한데 여권의 구상은 뭔지 김복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2차 추경안 처리 직후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국민발안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을 추가했습니다. 100만 명이 서명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여권이 국민적 여론을 일으켜 개헌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개헌안을 추진한 국민발안 개헌연대에는 10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 달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권자 100만 명은 정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용이 될지 뻔히 예상이 됩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사실상 무산되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기며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했습니다. 여권이 총선 끝나자마자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 통합당의 이런 지리멸렬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조속한 시일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 비대위 기간을 연장하려는 상임 정국위가 무산된 뒤 재소집을 추진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차기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긴 겁니다. 당선자들이 선출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 등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태흠 의원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대로 가면 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빨리 집단추 바로 잡아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며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과의 통화에선 당이 혼돈 상태인 게 안타깝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원내 지도부 경선은 다음 달 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1,765명이 됐습니다. 4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들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72일 만입니다. 지난 15일 총선으로 인한 확진자 역시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감소세가 코로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연휴를 즐기면서도 실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텐트마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고 있었고 대체로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관광지를 돌아봤습니다. 춘천 남이섬입니다. 방문객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숲속을 거닙니다. 사진을 찍을 때만 마스크를 벗는 등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마스크는 다 끼고 왔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은 손에 그 코로나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소독제를 챙겨가지고. 캠핑장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캠핑장에는 이렇게 텐트마다 거리를 2m 넘게 띄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공동 식수대 등 공동 이용시설 사용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도 조심스럽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거의 없으니까 가족들이랑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한 것 같아요. 해변에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혼자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바다를 즐깁니다. 좀 야외라서 그나마 걱정 없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였으면 조금 찝찝하고 그랬을 텐데. 정부는 오늘 5일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동안 나들이를 떠나더라도 밀폐된 장소를 피하고 식당에서는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엔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대로 석탄일 행사는 한 달 뒤로 미루고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연등 아래 마스크를 쓴 신자들이 합장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여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열리던 봉축 법요식은 한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원의 등불을 올린다면 잃어버린 봄날의 꽃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열리는 기도회는 엄격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진행합니다. 사찰 내부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안내문이 설치됐고 대웅전 앞에 설치된 의자는 띄엄띄엄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통로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테이프가 1m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일상이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빨리 해치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황룡사 9층 석탑을 본떠 만든 희망의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불교계는 희망의 등의 국난 극복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최근 하늘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로 파랗고 맑은 하늘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산업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과연 맞는 건지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광화문. 하늘뿐 아니라 도심 거리까지 가득한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게 보입니다. 여기는 서울 경복궁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경치가 굉장히 흐려 보이죠. 1년 전 카메라에 담은 이곳의 모습입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날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실까요? How do you feel about the weather these days? These days, I think it's horrible. When we landed in the airplane, we couldn't see the ground until like we were literally landing. 1년 뒤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The weather has been very good. And the air is very clear, like the view is very clear. We can see the buildings quite clearly and 상암동 하늘공원에서는 19km 떨어진 건물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확실히 가시거리가 길어진 게 저 멀리 있는 남산의 서울타워도 보이고 강남 송파구에 있는 초고층 건물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경기도 파주에선 강 건너 북한까지 보입니다. 하늘이 맑아진 건 올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27% 정도 줄었기 때문. 전년 대비했을 때 좋음 일수가 약 12일 정도 증가한 반면에 나쁨 이상 일수는 약 11일 정도 감소됐습니다. 연초 코로나19가 퍼진 뒤 대기질이 좋아진 건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기가 맑아졌다는 보도가 속속 나옵니다. LA had the cleanest air of any major city on earth.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기가 깨끗해진 걸까? 초미세먼지 등 대기를 오염시키는 작은 입자, 에어로졸 추이를 살펴보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한 1월만 해도 빨간색으로 농도가 짙었지만 3월로 갈수록 옅어져 점점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들면서
국내 유입량도 감소한 겁니다. 1월에서 3월 전체 에어로졸 농도도 지난 8년 평균보다 약 35% 낮았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이동과 생산 활동이 준 게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건데 중국 배출도 줄고 장거리 이동량도 줄고 국내 배출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줄은 거죠. 국내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 등 계절관리제 실시도 미세먼지를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역적으로 대기질의 변화를 크게 보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굉장히 이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밖의 얻은 그런 수확이라고나 할까요? 공기는 맑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껏 야외 활동을 즐기지도 못하는 상황. 시민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아이들도 지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서.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판매량이 늘어난 상품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 립스틱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인데 립스틱이 잘 팔렸다고 하니까 의아하죠. 그 이유를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황금 연휴 첫날 대규모 할인 행사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기록적인 소비 침체 속에서도 최근 한 달간 립스틱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마스크를 쓰느라 얼굴을 가리는데도 이 화장품 소비가 늘은 건 이례적입니다. 립스틱을 꼭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형 소비다. 립스틱을 구매함으로써 작은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기 침체 때 더욱 잘 팔려 불황형 소비 품목으로 불리는 술과 담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와 5.7%씩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여행을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맨날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늘은 것 같아요. 민간 소비가 6.4% 급락하며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황형 소비 증가라는 웃지 못할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2박 3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28일 시작한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 새벽 3시쯤 채널A 측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채널A 기자들과 대치를 벌인 지 41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측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며 해당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물증인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 간부라고 거론한 인물과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기자와 통화한 대상이 누군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한 부실 압수수색 영장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개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되기 위해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에게 배포된 의원 배지입니다. 흔히 금배지로 불리지만 99%가 은이고 아주 소량의 공업용 금을 입힌 것인데요. 처음 당선됐을 땐 무료, 분실하면 35,000원을 내고 사야 합니다. 무게는 6g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상징의 의미는 무겁고 엄중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5번인 용해인 당선인이 이 금배지 앞에서 보인 모습은 그 무게에 걸맞았을까요? 세계 최초
국회의원 금배지 언박싱 방송. 네. 네, 용 당선인은 세계 최초라며 금배지의 포장을 뜯고 설명하는 영상을 SNS 라이브로 방송했고 시청자 의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 원에 팔 신박한 제품이거든요. 네. 30의 나이에 금배지를 눈앞에서 보는 심정은 짐작이 가지만 새롭고 신기하다라는 의미의 신박하다는 표현에 국민도 같이 웃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 보시죠. 자랑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 일하라고 뽑은 거다. 포장을 뜯는 게 세계 최초라고 했을 때 왜 단 한 명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했다. 논란이 일자 용 당선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의도의 전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질적인 식량난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쌀값이 폭등했고 평양에서조차 설탕, 콩기름을 살 수 없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북한 내 기근과 식량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 임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It's to deliver on the agreement that Chairman Kim made with President Trump back in Singapore. 미 고위 당국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 내 경제 상황을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 보고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차단돼서 북한에 달러 수입원이 없는 거죠.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의 물자 반입을 차단한 뒤 평양 상점에는 설탕과 콩기름이 바닥났다고 전했습니다.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평양 주재 외신을 통해 평양의 건재를 과시하고 요새 물가가 비싸집니까? 비싸지지 않습니다. 수입품이 몰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지금 수입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제품을 사라는데. 물가도 오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만 6만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 뉴욕 한복판에서 부패한 시신 수십 구가 실린 트럭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이 걸린 미국 정부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 치료약으로 긴급 승인할 계획이고 백신 개발에는 초고속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4.8%, 2008년 이래 최악입니다. 이에 더해 JP모건은 2분기에는 마이너스 40%에 이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act on those concerns. This is the time to use the great fisc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to do what we can to support the economy. 그런데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치료 기간을 31% 앞당겨준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That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and I'll. 미 식품의약국은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고속이라는 작전명을 붙이고 내년 1월까지 3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I want them to go as quickly as they can. Yeah, we want everything to be safe, but we would like to see very quick approvals. 각 주별로 육류 공장과 골프장 운영 등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30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 등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른바 집콕 어린이를 위한 동화 읽어주기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부터 가수, 배우 할 것 없이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I'm Michelle Obama and welcome to Mondays with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깜짝 등장해 부모를 대신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Oh, look. There's an egg in your book. It looks ready to hatch.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동화 구연인데 10일 전 공개된 첫 영상은 40만 뷰 조회수를 넘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선단체와 함께하는 동화 구연 캠페인도 확산 중입니다. 해외 유명 스타 130여 명과 국내 유명인들이 잇따라 동참했습니다. 국내 첫 번째 주자는 배우 윤소희. 저는 오늘 애슝 작가의 페페의 멋진 그림이란 책을 읽을 건데요. 뮤지컬 배우 김준수는 동시집을, 방송인 박경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가수 헨리는 집중해야 돼요. He farts.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영어로 읽어줍니다. 앞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집콕 아이들을 위해 오디오북을 무료 공개했습니다. 또 누구나 원문을 읽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저작권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어른들의 자발적인 재능 나눔이 지친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서산 개심사에 지금 온통 꽃불이 났습니다. 아담한 절집을 탐스러운 진분홍 겹벚꽃이 에워쌌습니다. 명부전 마당에는 신비로운 연두빛 청벚꽃이 소담스러운 꽃 커튼을 드리웠죠. 해우소 가는 길에도 빨갛고 하얀 겹복사꽃이 흐드러져 꽃 멀미가 납니다. 순천 서남사에도 꽃비가 내립니다. 600살 매화가 지고 난 4월에서 5월까지 겹벚꽃, 흰철쭉, 영산홍, 자산홍, 복사꽃이 피고 지며 꽃대고를 이룹니다. 원통전 옆에는 키 3m가 넘는 300살 자산홍이 화사한 보랏빛 꽃을 이렇게 화사하게 피웠습니다. 칠전선원 안마당 400살 영산홍은 담 밖으로 가지 내밀어 기웃거립니다. 오늘 4월 초파일을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피어나서 부처의 공덕을 노래합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설법할 때 하늘에서 내렸다는 꽃비, 그 우화처럼 말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1974년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어느 날 밤 감옥 창밖 멀리 꽃불이 떴습니다. 꽃밭 같네요. 언젠가는 저기 저 꽃밭. 살아 못 간다면 황천길에서만은 꽃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오늘처럼 부처님 오신 날 밤이었고 꽃불은 인왕산에 밝힌 연등이었습니다. 시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합장했다죠. 캄캄한 내 가슴의 옥죄임 속에도 부처님은 오실까요? 연등은 켜질까요? 불교에서는 꽃을 만행화라고 합니다. 꽃을 피우려고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것이 불가의 수행, 즉 만행을 닮아서죠. 하지만 꼭 고행의 길을 가야만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이가 석가모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합니다. 베풀어라. 가진 것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그 7보시가 정다운 눈, 웃는 얼굴, 따뜻한 마음, 공손한 말, 친절한 몸짓, 자리 양보하기, 남의 마음 헤아리기, 이른바 무제 7시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이렇게 소박 담백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간다면 세상은 한결 숨쉬기 편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모두들 지금 앉은 자리가 꽃밭으로 활짝 피어날 겁니다.
4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꽃비 내리는 이 밤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곳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벌써 초여름이 된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30도가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청주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옷차림이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는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텐데요.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질 걸로 보여서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